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오늘따라 날카롭게 느껴졌다. 내 나이 42,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집에서 나의 위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고 먼지가 쌓이면 닦여야 하며 필요할 때만 쓰여야 하는 무생물의 존재와 같았다. 10년 전 사랑이라는 순진한 착각에 빠져 이 집 문턱을 넘었을 때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그저 메마른 장작처럼 푸석한 얼굴을 한 채 무거운 침묵만을 삼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아침은 언제나 날 선 호통으로 시작되었다. 얘, 국물이 왜 이렇게 짜냐? 너는 친정에서 간 맞추는 것도 안 배우고 왔니? 라는 말은 이제 인사치레처럼 들릴 지경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내 친정은 늘 부족하고 배울 것 없는 집안이었고 나는 그런 집안에서 운 좋게 당신의 귀한 아들을 물어온 복덩이 탈을 쓴 불청객일 뿐이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그 고압적인 목소리는 거실을 지나 부엌 끝까지 나를 압박해왔다. 남편은 그 모든 풍경을 신문 뒤에 숨어 지켜보는 방관자였다. 아니, 방관자라는 표현조차 그에게는 과분했다. 그는 어머니의 부당한 언사가 이어질 때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가끔은 한술 더 떠 나를 비난하곤 했다. 엄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당신 요즘 좀 나태해진 거 사실이야. 그 차가운 목소리가 내 가슴에 박힐 때마다 나는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지워갔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시어머니의 취향과 남편의 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명절이면 친정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면서 당신의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나를 마치 자랑스러운 전리품처럼 내세워 부려먹었다. 손마디는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마음은 이미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왜 참고 사느냐고 바보냐고. 하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지독한 안개 속에 갇혀 있으면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집안 여자랑 결혼했을 텐데. 라는 말은 독처럼 내 영혼에 스며들었다. 나는 어느샌가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일상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자기기만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달았고 남편의 눈빛은 예전의 무관심을 넘어선 모종의 서늘함을 띠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공기 중에는 곧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10년을 버텨온 이 위태로운 평화가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투정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칼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살갗을 뚫지 못한다는 감각.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명치 끝에서부터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차라리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까웠다. 남편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내의 손등에 난 칼에 베인 상처도 며칠째 잠을 못 자 휑한 눈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높였다. 너 내일 있을 환갑잔치 명단 다시 확인했어?
사촌의 팔촌까지 다 부르라고 했지? 음식 모자라기만 해봐라. 아주 망신살 뻗칠 줄 알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 말했을 나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내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10년간 억눌러온 영혼이 내뱉는 첫 번째 순표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일주일 앞둔 집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전쟁터와 같았다. 하지만 그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이는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상석에 앉아 마치 왕비라도 된 양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지시했다. 초대할 인원만 100여 명에 달했다. 호텔 연회장을 빌리자는 나의 조심스러운 제안은 단칼에 거절당했다. 집에서 직접 정성을 들여 대접해야 내 체면이 서지 돈으로 처바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시어머니의 논리였다. 그 정성이라는 단어는 오롯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새벽 4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나는 차가운 시장 바닥을 누벼야 했다. 최상품의 문어와 한우 그리고 시어머니가 강조한 자연산 식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다. 장바구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내 삶의 무게도 함께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면 쉬기는커녕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를 손질하는 지옥 같은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생선 비늘을 치고 질긴 고기를 다듬고 수백 장의 전을 부치느라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갔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감시는 집요했다. 내가 주방에서 잠시라도 허리를 펴려고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 핀잔을 주었다. 전 부치는 냄새가 거실까지 진동을 한다. 환기 똑바로 안 해? 그리고 저 나물은 간이 왜 저래? 내 친정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친정 부모님을 입에 올리는 그 비릿한 조소는 내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10년째 반복되는 비하 발언이었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모멸감이었다. 남편은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철저하게 타인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그는 거실의 대자로 뻗어 TV를 보며 시어머니와 하하호 만담을 나눴다. 내가 땀 범벅이 되어 거실로 무거운 쟁반을 나를 때도 그는 내 눈길 한 번을 피했다. 오히려 여보, 우리 엄마 친구분들 오시면 드릴 답례품은 다 챙겼어? 엄마기 살려드려야 하니까 신경 좀 써. 라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댔다. 그의 눈에는 10년을 함께 산 아내의 고통보다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웃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모양이었다. 잔치 사흘 전부터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전신은 두들겨 맞은 듯 쑤셔왔고 눈동자는 핏발이 서서 따가웠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갈수록 가관이었다. 갑자기 메뉴를 바꾸라거나 부르지도 않은 먼 친척의 기호까지 맞추라는 무리수를 던졌다. 돈은 아끼되 모양새는 최고급이어야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했다. 거울을 보니 그곳에는 여자가 아니라 허연 밀가루와 기름때를 뒤집어 쓴 기괴한 형체의 그림자만이 서 있었다. 어느 순간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다.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몸의 모든 수분이 말라버려 안구조차 건조해진 탓에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와 발로 내 허벅지를 툭툭 쳤다. 야, 죽상하고 있지 마라. 잔칫집에 재수없게 무슨 눈물이야?
너 우리 아들 출세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그 비인간적인 대우 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정교하고 서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잔치 때 입을 한복을 고르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현금이 가득 든 봉투를 건네는 것을 나는 문틈으로 지켜보았다. 그 돈은 우리가 아이 교육비를 위해 아끼고 아꼈던 적금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나에게는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게 만들던 남편이 자신의 효도를 과시하기 위해 내 노력을 훔쳐 생색을 내고 있었다.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 힘들었다. 잔치 당일 아침, 집안은 이미 몰려든 일가 친척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나는 손님 맞이부터 음식 서빙, 그리고 뒷정리까지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동서들이나 형님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 뿐 누구 하나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깎아내렸다. 우리 며느리가 좀 미련하게 착해서 말이야. 내가 시키는 건 군소리 없이 다 하거든. 요즘 애들 같지 않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내 귀를 찢는 것 같았다. 육체적인 한계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였다. 손목은 시큰거렸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끝없는 명령은 멈추지 않았다. 예, 저쪽 테이블 물 떠다 드려라. 뭐하니 멍청하게 서서.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시어머니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팅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10년간 나를 억눌러왔던 인내의 끈이 비로소 끊어진 것이다. 나는 들고 있던 쟁반을 식탁 위에 3개 내려놓았다. 쟁반 위의 찻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순식간에 잔치장은 정적이 감돌았다.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고 남편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에 나였다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전율에 가까운 해방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내가 겪은 10년의 지옥을 이제는 그들에게 돌려줄 차례였다. 정적은 생각보다 길고 무거웠다. 왁자지껄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쟁반 위의 찻잔들이 떨림을 멈추지 못하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그 고요를 찢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평생을 예하며 수동적으로 살아온 내가 감히 당신의 생신 잔칫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천린공노할 반역이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가늘게 떨리는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고함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내 마음속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10년 동안 쌓여온 모멸감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감정은 증발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남은 기분이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동안 무서워서 피했던 그 도끼 서린 눈동자가 오늘따라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그 짧은 한마디가 공중에 흩어지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며 나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며느리가 미쳤나 봐.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저런 버릇없는 소리를 해? 그 같은 말들이 화살촉이 되어 날아와 내 몸에 박혔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다칠 곳조차 없었으니까. 그때였다.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평소 효자 노릇에 목숨을 걸던 그에게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욕보인 아내의 돌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이다. 그는 내 팔목을 부러뜨릴 듯이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에서 느껴지는 살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도와달라는 눈빛도 미안하다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너도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처절한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다. 남편은 이빨을 가드득 갈며 나를 거실 구석으로 밀쳤다. 그리고는 모든 친척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다렸다는 듯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휘익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른 그의 손바닥이 내 왼쪽 뺨에 정확히 내리꽂혔다. 짝! 소름 끼치도록 명쾌한 타격음이 거실을 울렸다.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확 끼쳐왔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고 시야가 번쩍이며 흐려졌다. 10년 결혼 생활의 결말이 고작 이 손바닥 한 대였다는 사실이 허망해 헛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내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너 미쳤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 따위는 1%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무너진 자신의 체면과 어머니의 기분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말리기는커녕 기세등등해져서 그래. 저런 건 매가 약이지. 어서 내쫓아버려. 라며 악을 써댔다. 친척들은 방관자가 되어 그 참혹한 광경을 구경거리 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붉게 달아오른 내 뺨보다 더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을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그의 효도를 완성해줄 도구이자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줄 무보수 식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것은 10년간 내가 붙들고 있던 가정이라는 이름의 허상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내 가방을 집어들었다. 남편은 내 팔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차갑게 뿌리쳤다. 내 눈빛에 서린 서늘한 기운에 남편도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가식적인 인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짧게 목례를 했다. 그것은 예우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당신들을 영원히 삭제하겠다는 작별의 의식이었다. 나갈 거면 당장 나가. 대신 내 발로 나가면 다신 이 집 문턱 못 넘을 줄 알아.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협박 섞인 고함에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은 나에게 구원처럼 들렸다. 그래, 다신 이 지옥 같은 문턱을 넘지 않으마. 나는 맨발에 가까운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남편의 욕설이 점점 멀어졌다. 밖은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뺨에 닿는 바람이 쓰라렸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였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진 것이라곤 손에 든 가방 하나와 욱신거리는 뺨뿐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이자 나를 짓밟은 저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아스팔트의 차가운 기운이 얇은 슬리퍼를 뚫고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그 열기는 머릿속까지 번져 모든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멀어졌고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이 꼴을 보여줄 수 없었다.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디에도 내가 몸을 뉘일 안식처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낡은 모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다행히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다.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좁고 눅눅한 방 안에서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확인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서류 몇 뭉치. 그런데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물체가 손에 걸렸다. 그것은 남편의 태블릿 PC였다. 아까 집을 나오기 전 식탁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정신없이 쓸어 담을 때 함께 딸려 들어온 모양이었다. 평소 남편은 이 태블릿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결코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업무용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만의 은밀한 요새였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켰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화면 앞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그가 자주 사용하던 번호들, 우리 결혼기념일이나 내 생일은 당연히 아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의 생신 날짜를 입력하자 허무하게도 잠금이 풀리며 홈 화면이 나타났다. 그 사소한 비밀번호조차 그의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태블릿 안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용 이메일이나 서류들이라 생각했지만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내 눈을 의심케 하는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상단에 고정된 대화창은 어머니였다. 그 안에는 나와 관련된 추악한 공모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나의 친정 재산에 대해 묻고 있었다. 그 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는 땅, 내 앞으로 돌려놓을 방법은 알아봤니? 라는 시어머니의 물음에 남편은 아주 구체적이고 냉정하게 답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이미 증여세 부분이랑 법적인 절차는 다 확인해뒀어요. 그 여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없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남편의 그 서늘한 문장들이 내 망막을 찔렀다. 10년 동안 내가 시댁의 종노릇을 하며 버틴 대가가 고작 내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었다니.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화 목록을 더 내리자 이름조차 등록되지 않은 그저 하트 이모티콘으로 표시된 대화창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굴고 있는 낯선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자기야, 오늘 엄마 생신이라 좀 늦을 것 같아. 그 여자가 차려준 밥 대충 먹고 금방 갈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올라온 사진들.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주방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고 있을 때 그는 회사 일을 핑계로 밖으로 돌아 그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여자가 시어머니와도 구면이라는 사실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우리 예쁜 며느리는 여기 있네. 얼른 그 물건 정리하고 우리끼리 합치자. 여기서 말하는 그 물건은 다름 아닌 나였다. 10년의 세월을 바쳐 이 가정을 지켜온 아내를 그들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다.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뺨의 통증은 이제 분노의 불꽃이 되어 내 전신을 태우기 시작했다. 나는 태블릿에 담긴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내 휴대폰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려 자꾸 오타가 났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기만하고 내 가족의 미래까지 파괴하려 한 조직적인 범죄의 기록이었다. 증거 하나하나가 내 휴대폰에 저장될 때마다 내 안의 연민과 미련은 까맣게 타버린 재가 되어 흩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텔방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내 가슴속은 오히려 뜨거운 용암이 들끓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저들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찢어버리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과 지위를 시궁창에 처박아줄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를 물건이라 불렀던 그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리라.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붉게 부어오른 뺨은 추한 흉터가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훈장처럼 보였다. 10년의 인내는 오늘로 끝났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하고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오를 것이다. 나는 태블릿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그들의 파멸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의 지옥이 되어줄 차례였다. 새벽의 한기는 모텔방의 낡은 벽지를 뚫고 내 뼈마디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하지만 내 눈은 태블릿 PC의 밝은 액정 화면에 고정된 채 한치도 떨어질 줄 몰랐다.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진실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믿어왔던 세계를 아주 정교하고도 처참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남편, 아니 그 괴물 같은 인간은 단순히 나를 무시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나쁜 남편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생충이자 우리 친정 식구들의 숨통을 조이려는 포식자였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비밀 폴더 안에 저장된 엑셀 파일들이었다. 파일 이름은 지극히 평범한 가계 지출 내역이었지만 그 안의 숫자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우리 집의 생활비와 내가 아끼고 아껴 저축했던 돈들이 교묘한 경로를 통해 시어머니의 비자금 계좌와 이름 모를 여자, 그 하트 여자의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가 내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 기록이었다. 내가 잠든 사이 혹은 내가 시댁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는 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나도 모르는 빚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 금액은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고 그 공범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와의 대화창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 소름 끼치는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 이번에 장인어른이 상속받으신 그 땅 말이에요. 그게 개발 제한 구역에서 풀린대요. 제가 서류 대충 꾸며서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그 여자 내쫓을 때 위자료 한 푼 안 줘도 되게 손 좀 써주세요. 남편의 그 비릿한 문장은 나를 인간이 아닌 처분해야 할 골칫덩이이자 돈줄로만 보고 있음을 증명했다. 내 아버지가 평생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일궈온 땅이었다.
내가 태어난 곳이자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 땅을 저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다.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그 집 부모들도 나이가 있으니 곧 갈 거 아니냐. 그 전에 싹 다 정리해야지. 그 물건 낳은 10년 동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10년 동안 봉사한 가족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만을 기다리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눈앞이 하얗게 멀어버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남편의 불륜 상대와 나눈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그녀는 내가 갖지 못한 젊음과 화려함으로 무장한 채 내 남편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남편이 나에게는 회사가 어렵다, 보너스가 깎였다며 쥐어주던 쥐꼬리만한 생활비의 수십 배에 달하는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그녀의 SNS 사진 속에 즐비했다. 그 모든 것이 내 눈물과 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불륜녀가 시어머니의 먼 친척 조카라는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판을 짜고 있었다. 나를 일 잘하는 식모로 부려먹으며 집안 기틀을 잡게 한 뒤 적당한 때에 내 친정 재산을 갈취하고 자신의 핏줄과 다름없는 그 여자를 안방마님으로 앉히려 했던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생신마다 명절마다 허리가 끊어지게 일했던 시간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내 꿈을 포기하고 뒷바라지했던 그 모든 순간이 거대한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 모든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백업했다. 남편의 횡령 정황이 담긴 이체 내역, 내 명의를 도용한 대출 서류, 그리고 두 사람의 추잡한 대화와 불륜 현장이 담긴 사진들까지 하나하나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 마음속의 연민은 차갑게 식어가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갈 곳 없는 가련한 신세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 손에는 저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서슬퍼런 칼날이 들려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뺨의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물건 취급했지? 그럼 이제 물건이 어떻게 너희 목을 조르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혼잣말이 어둠 속에서 낮게 깔렸다. 복수는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정교하며 가장 치명적이어야 한다. 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돈과 명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밑바닥부터 파괴해야 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무너뜨려야 할 적진이었고 나는 그곳을 초토화할 스파이가 되어야 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그 물건이 알아서 나갔으니 잘 됐다며 쾌재를 부를 그 시간에 나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지옥의 초대장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가방을 챙겨 모텔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더 이상 휘청이지 않았다. 1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의무감의 굴레를 벗어던지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제는 나를 깨우는 각성제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사냥꾼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효자라는 가면에 숨은 괴물과 자애로운 시어머니라는 탈을 쓴 악마의 실체를 온 세상에 발가벗겨줄 시간이다. 모텔방의 낡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회색빛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참혹했다.
왼쪽 뺨은 보라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섬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외형과는 달리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젯밤 남편의 태블릿에서 확인한 그 추악한 진실들은 내 가슴속 연민의 마지막 불씨까지 꺼트려 버렸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저들이 쌓아 올린 가식의 성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당장 이 증거들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부족했다. 법적인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회적 체면과 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얄팍한 신뢰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가장 치명적인 독을 주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의 방식이었다. 오전 9시 나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일부러 더 초췌해 보이도록 화장기 없는 얼굴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도어록 번호를 눌렀다. 삐비빅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가롭게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다. 어젯밤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고 폭력을 휘두른 인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풍경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다. 어머,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거면서 어제는 왜 그렇게 유세를 떨었니? 갈 때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역시나네. 남편은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뱉었다. 무릎 꿇어.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어제 내가 망친 잔치 비용 다 변상한다고 약속해. 안 그러면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굴복시키겠다는 정복욕과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이 굴욕은 내가 저들의 목을 조르기 위해 지불하는 아주 작은 비용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내 입에서 나온 비굴한 사과의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남편 역시 거봐, 진작 이럴 것이지. 가서 밥이나 차려. 배고프니까. 라며 승리자의 여유를 부렸다. 그날부터 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순종적이고 멍청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 시어머니가 어떤 모욕을 줘도 웃으며 넘겼고 남편의 짜증에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방심하면 할수록 나는 더 깊숙한 곳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휴대폰을 미러링해 내 노트북으로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도록 설정했다.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고 마침내 그 안에서 친정아버지의 인감도장과 위조된 증여 서류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노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었다. 나는 남편이 횡령하고 있는 회사의 공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그가 잠든 밤마다 관련 서류들을 복사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내가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친목 모임의 명단, 남편의 불륜 상대인 그 여자의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모두 파악해 나갔다. 복수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었다. 나는 낮에는 부엌대기 며느리로 살며 그들의 비위를 맞췄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파멸을 기록하는 서기가 되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내 눈빛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10년의 인내가 독이 되어 내 전신에 퍼진 느낌이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다. 저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크게 웃고 있을 그 순간 나는 내가 준비한 이 지옥의 피날레를 터뜨릴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기분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음 달이면 그 땅, 우리 명의로 완전히 넘어와요. 그럼 그 물건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주방에서 칼질을 멈추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새 출발은 너희만 하는 게 아니야. 나 역시 너희라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찬란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거든.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할 시계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다. 복수는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차가운 공학적 설계여야 한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동네 사교 모임과 고상한 척하는 체면이었고 남편에게는 회사 내에서의 고속 승진과 완벽한 엘리트 가장이라는 이미지였다. 나는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그 가식의 탑을 가장 화려한 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씩 장치를 심기 시작했다. 먼저 시어머니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는 지역 내에서 꽤 명망 있는 부녀회장이자 독실한 종교인으로 통했다. 매주 주말이면 우아한 옷차림으로 봉사활동을 나가며 천사 같은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해왔다. 나는 그녀가 그동안 부녀의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해온 정황과 뒤로는 불법 사채 놀이를 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총무에게 익명으로 시어머니의 이중장부 사본을 보냈고 그녀의 우아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지역 커뮤니티에 은밀히 퍼뜨릴 준비를 마쳤다. 남편의 경우는 더 치밀해야 했다. 그는 현재 전무 승진을 앞둔 촉망받는 이사였다. 그의 회사 회장님은 유독 도덕성과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남편은 회장님 앞에서는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애처가이자 효자인 척 연기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나는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 내연녀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주고 법인카드로 명품 선물을 결제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내연녀가 시어머니의 친척이라는 사실은 근친에 가까운 부도덕한 스캔들로 번지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 모든 자료를 남편의 라이벌이자 그를 시기하던 상무에게 전달할 타이밍을 노렸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주방에서 나물이나 무치고 있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서 보란듯이 내연녀와 통화하며 우리 새아기 이번 주말에 호텔 예약했지? 아들 승진 축하 파티는 우리끼리 오붓하게 하자꾸나. 라며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나는 그 굴욕적인 언사들을 들으면서도 생긋 웃으며 차를 내왔다. 어머니, 그날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내 목소리에는 10년의 원한이 서린 서늘한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승리감에 취한 노예한 여우는 그 경고를 알아채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정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다. 남편이 가짜 서류로 가로채려 했던 아버지의 땅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었다. 또한 남편이 내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위한 사전 작업을 끝냈다. 그는 자신의 똑똑함에 취해 내가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백치라고 확신했겠지만 나는 그가 잠든 밤마다 법전을 씹어먹듯 공부하며 그의 목을 쥘 밧줄을 꼬아왔다. 나의 일상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발 마사지를 해주고 밤에는 남편의 셔츠를 다리며 그들의 파멸을 시뮬레이션했다. 가끔 거울 속에 내가 낯설어 소름이 돋기도 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 웃음을 짓는 내 모습은 이미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것은 10년 동안 나를 짓밟고 비웃었던 바로 저들이었으니까. 결전의 날은 남편의 전무승진 축하연이자 시어머니의 부녀의 창립 기념일이 겹친 이번 주 토요일로 잡았다. 그날은 시댁에 온 일가 친척은 물론 남편 회사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지역 유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나는 그 화려한 연회장에 가장 잔인한 폭탄을 던질 계획이었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찬사를 받고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설계한 복수의 피날레였다. 나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USB를 매만졌다. 그 안에는 남편의 불륜 영상, 시어머니의 이중장부, 그리고 나를 향한 그들의 폭언과 폭행의 증거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지난 10년 동안 흘린 피눈물의 기록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확신만이 내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여보, 토요일에 입을 정장 다려놨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거야. 퇴근한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내가 속삭였다. 남편은 내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래, 당신 고생 많았어. 승진하면 내가 가방 하나 사줄게. 그 가증스러운 친절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래, 실컷 웃어둬. 토요일 이후로 너희의 인생에서 웃음이란 단어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테니까. 사냥꾼의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짐승들이 제 발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호텔 연회장의 대형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마치 나를 조롱하는 환청처럼 들렸다. 하지만 오늘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남편은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입가에 거만한 미소를 띤 채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금박이 박힌 한복을 입고 안주인 행세를 하며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자신들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10년 동안 나를 짓밟고 얻어낸 그 가증스러운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남편의 전무승진 기념 영상이 담긴 USB는 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가 흐르고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웃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내 모습까지. 사람들은 그 가짜 풍경을 보며 참 보기 좋은 집안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 찬사가 커질수록
내 가슴 속의 차가운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남편의 직속 상관인 회장님이 축사를 마치고 이제 가족 대표의 감사 인사와 기념 영상 상영 순서가 되었다. 남편이 마이크 앞에 서서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뗐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희 어머니의 헌신과 묵묵히 내조해준 제 아내 덕분입니다. 그 위선적인 멘트에 장내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펼쳤다. 나는 천천히 무대 뒤 조정실로 향했다. 그곳의 스태프에게는 미리 영상 내용이 조금 수정되었다며 내가 준비한 USB를 건네두었다. 자, 그럼 저희 가족의 지난 10년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편의 신호와 함께 장내의 조명이 꺼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향했다. 처음 몇 초간은 평범한 가족 사진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내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화면 가득 나타난 것은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호텔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영상이었다. 엄마, 그 물건 나은 눈치도 못 채고 지금 주방에서 전 부치고 있어요. 그 딱 명의만 넘어오면 바로 이혼 서류 던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의 비릿한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뒤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다. 그 집 부모 죽기 전에 땅부터 싹 챙겨야지. 그 며느리녀는 10년 동안 공짜 밥 먹여줬으면 감지덕지한 줄 알아야 해. 사람들의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애썼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결제 내역,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서류들의 스캔본,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녀의 기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협박하는 음성 녹취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처형이었다. 남편의 회사 회장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시어머니의 사교계 지인들은 더러운 오물을 본 듯 얼굴을 찌푸리며 외면했다. 남편은 마이크를 잡고 이거 다 조작이야. 당장 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 속에 그는 내 뺨을 때리며 빌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라고 소리치던 그날의 악마 같은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나를 비추자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우아하고 당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왼쪽 뺨에 여전히 남아있는 희미한 멍 자국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그 멍을 보며 모든 전후 사정을 깨달은 듯 탄식을 내뱉었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공포와 분노로 떨고 있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보았다. 여보, 승진 축하해. 이게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안에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품을 물듯 악담을 퍼부었지만 이미 그녀의 체면이라는 성벽은 가루가 되어 흩어진 뒤였다. 남편이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대기시켜둔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그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남편은 공금 횡령과 명예 도용 혐의로, 시어머니는 기금, 유용 및 협박 혐의로 사람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짜 인생이 단 몇 분 만에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10년의 겨울이 가고 비로소 나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화려했던 연회장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내 평생 잊지 못할 명장면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차디찬 대리석 바닥이 깔린 법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발악했다. 남편은 아내와의 불화로 일시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시어머니는 노망이 나서 한 말이라며 나를 향한 폭언과 음모를 치매 장상으로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10년 동안 갈고 닦은 증거의 칼날은 그들의 가련한 연기를 단칼에 베어버릴 만큼 서슬퍼런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민낯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남편이 내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금은 단순히 내연녀의 사치품을 사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다. 그는 시어머니의 도박빚을 갚아주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친정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사금융권에서 거액을 끌어 쓰려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있었다. 검사가 남편의 범행 계획서를 낭독할 때 법정 안은 경악에 찬 탄식으로 가득 찼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겁한 공포일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몰락은 더욱 처참했다. 평생을 교양 있는 부녀회장으로 살며 동네 사람들을 굽어살피던 그녀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혔다. 그녀가 빼돌린 부녀의 기금의 규모가 밝혀지자 그동안 그녀에게 아부하던 이웃들은 돌변하여 그녀의 집 앞에 오물을 던지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예전의 그 고압적인 목소리로 이년아,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라며 소리를 질렀다. 판사는 즉각 경고를 날렸고 그 무지하고 천박한 본성은 법정 안의 모든 이들에게 생중계되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다. 제발 살려달라,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내용이었다. 한때 사자처럼 포효하며 내 뺨을 내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한 마리 비루먹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지저대고 있었다. 나는 합의서 대신 내가 그동안 시달렸던 정신과 진단서와 폭행 당시의 사진, 그리고 그들이 나를 물건이라 부르며 비하했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용서란 인간에게나 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에게 베푸는 자비는 사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선고 공고일 법정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도 엄숙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다. 남편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횡령 금액 전액 환수, 그리고 나에게 지급해야 할 거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 시어머니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되었다. 판결봉이 3번 울리는 순간 나는 10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부서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길에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로 향하는 그들과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남편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발버둥을 쳤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다. 나는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아주 낮게 의졸였다. 용서는 죽어서 하느님한테나 빌어. 난 너희가 감옥에서 썩는 걸 보며 아주 즐겁게 살아줄 테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파면되었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내연녀 또한 공범으로 몰려 직장에서 쫓겨나고 상간녀 소송으로 전 재산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들이 공모에 빼앗으려 했던 친정 아버지의 땅은 다시 안전하게 지켜졌고 나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과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왔다. 법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뺨에 닿는 바람은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고 내 눈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승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옥 끝에서 끌어올린 복수는 이토록 달콤하고도 시원한 것이었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10년이라는 긴 겨울이 마침내 끝이 났다.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법원 건물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나의 억눌렸던 청춘과 한 남자에 대한 헛된 기대와 가스라이팅으로 점철된 비굴했던 시간들이 영원히 매장되었다. 나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이 눈부셨지만 이제는 피할 필요가 없었다. 이 빛은 나를 심판하는 조명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서광이었기 때문이다. 그들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은 내 예상보다 훨씬 컸다. 남편이 은닉하려 했던 자산까지 샅샅이 찾아내 환수했으니 그놈은 이제 빈털터리를 넘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에 올라앉은 셈이다. 나는 가장 먼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10년 동안 시댁 눈치를 보느라 부모님 생신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불효를 이제야 조금씩 갚아나갔다. 푸른 바다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내가 되찾은 것이 단순히 돈이나 자유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복역 중인 남편에게서는 가끔 구차한 편지가 날아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않느냐. 감옥에서 나가면 정말 잘하겠다는 뻔한 거짓말들. 나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다. 불길 속에 타들어가는 종이 조각을 보며 나는 한때 그를 사랑했던 나 자신을 조용히 위로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불편한 처지만을 비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평생을 남탓만 하며 추악한 욕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 말이다. 시어머니의 근황은 시장 상인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녀는 연고도 없는 변두리에 낡은 단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토록 자랑하던 금박 한복 대신 낡은 스웨터를 입고 폐지를 줍는 그녀를 봤다는 소문이 돌았다. 평생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체면에 목숨 걸던 여자에게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동정 어린 시선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터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며느리에게 줬던 상처가 어떤 무게였는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 예전에 포기했던 일을 시작했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나는 열정적이었고 사람들은 나를 실력 있는 전문가로 대우해 주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내 이름 석자로 불리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아침마다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아무런 간섭 없이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저녁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서 나만을 위한 요리를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단잠에 든다. 이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가끔 거울을 볼 때면 왼쪽 뺨을 매만져 본다.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멍 자국이지만 그날의 통증은 내 영혼에 단단한 굳은 살을 만들어 주었다. 그 굳은 살 덕분에 나는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폭력과 무시를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어리석은 과거의 나는 이제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처절한 경험을 통해 배웠다. 내 인생의 제2막은 이제 막 올랐다.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도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고개를 숙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가끔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 나는 이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를 괴롭혔던 그 집의 열쇠를 한강 다리 위에서 던져버렸다. 풍덩 소리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쇳덩이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나의 지옥이었던 시간들아.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어. 이제 내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따스한 봄바람만이 가득했다. 10년 전 결혼식장에서 입었던 하얀 드레스보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평범한 셔츠가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였다.